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갑자기 환호성이 들려서 당황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줄 맞춰서 올라오는 여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선생님도 처음 교사 생활을 요렇게 좀 도농복합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전 교생이 한 400명 정도 되는 뭐 그런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줄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길들을 다 마스터한 사람, 뭐 수능 출제도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올라가게 될 때 치는 논술 시험 출제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해봤고, 뭐 EBS 강의도 하고 있고, 뭐 고3 담임도 오래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길을 다 연구를 해보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이제 교사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시간이 오늘 넉넉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듣고 저 인간 참 강의 잘하네 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 EBS에서 나온 책 받았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자료집 밑에다가 크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제일 큰 글씨로 거기다 적으세요. 글씨로 밑에다가 실천이라고 적으세요. 빨리 다 확인할 거예요. 실천이라고 크게 적게 적으면 안 돼. 에? 무슨 숫자요? 실천. 실천. 순창 아니고 실천. 그래서 거기다 크게 적으세요. 오늘 선생님한테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진짜 학교에 가서 해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학들을 가게 될 거예요. 2년 뒤에.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선생님 만나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꾼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아주 되게 좋아라 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막 이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대학 막 이러더라고요. 통하는 이런 거에 꽂힌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안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요?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매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 갈 때 그 만들매 주체는 선생님도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들도 아니고요. 무조건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도와줄 수 있어. 정보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길을 제공하여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 라는 이야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보여도 선생님 첫째 아들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고3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선생님도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남학생이거든요. 되게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한 남학생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고 선생님도 똑같이 학부모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포인트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7월입니다. 맞죠? 네. 고3 교실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1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학교에 고3들이 뭐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고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고3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고3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얘들은 고3인데 왜 자지? 왜 공부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지? 이게 제일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3 때 안 자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 잘까요? 꿈이 없거든요. 해야 할 것들이 선명하지 않거든요. 여러 이유들게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반 앞에 문 들어갈 때 학생 고3들이 뭐라 문에다 자꾸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 반 앞에 뭐라고 붙여놨었냐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선생님이 이 두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 둘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이걸 잘 못해요. 사실은 어른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둘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의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가르쳐줬죠? 실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알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모르면 실천도 못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022학년도에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걸 이해해야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있어요.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과 사실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들로 따라가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그 기사를 쓰는 사람도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정시 비율 3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시를 준비해야 된대요. 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에 미묘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서울에 이른바 이제 5개 교육특구가 있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5개의 교육특구에 초등학교 1학년 전입생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벌써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이거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올해부터 시작된 현상이에요. 정시가 계속 늘어날 거야. 근데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정시 비율 30% 이상 권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무언가, 언론에서, 정부에서 무언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이건 권고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요? 30%요. 여기에 이제 좀 말로 못할 많은 비밀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딱. 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 입학 전형을요 발표를 했어요. 원래 대학은 그 입학 계획 공고를 3년 전 뭐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그 전형 계획을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을 확정 지어서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올해 2022학년도 것까지 같이 공개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 말은 2022학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흔들리지 마라. 서울대학교 가는 길이 이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모두 다 따라올 거야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서울대학교 정시가 30.3%예요. 3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 이상이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지키는 건 이상의 자꾸 포인트를 지켜요. 그 앞으로 정시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암시를 자꾸 던져주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30%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정시 안 늘어납니다. 서울대가 단적으로 서울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가 정시를 30.3%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최저를 낮춰요. 이게 서울대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왜 낮출까? 뭐 이런 걸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낮추냐면요.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시에서 모집하다가 수시에서 다 모집 안 되면 마감하는 날을 기점으로 나머지 인원들을 정시로 넘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울대학교나 모든 대학들이 발표하는 수시 전형이보다 정시 전형은 조금 더 늘고요. 수시 전형은 조금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2월 인원이 발생하거든요. 2월 인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대학이 서울대, 고대, 연대예요. 서울대가 최저학력 기준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춰서 수시 2월 되는 인원을 미니멈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숫자랑 서울대가 정시 30.3%랑이 비슷한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학생의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자꾸 정시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30% 무조건 픽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포인트는 뭐예요? 70%예요. 수시가 뭐라고요? 70%.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재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재학생들은 정시 근처에 잘 안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요. 왜요? 이제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서울대학교 내지는 선호대학교를 발표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요. 정시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좋은 대학, 흔히 말하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서울대학교는 지금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정시에서 N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대학들이에요. 정시는요. 그럼 재학생들은 도대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수시로 가는 거예요. 70%의 비율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개하는 자료들을 보면 수시에서 재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지금도 산에서 머리 깎고 공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작년에 나왔잖아요. 지방에 있는 의대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울에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하고 수능 만점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지방에 있는 의대와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수능에서 정시로 따지면 수능 2문제 차이예요. 의대랑 서울대랑 수능 1문제 차이거든요. 내가 진짜 평소에 잘하고 있다가 수능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1문제 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의대를 정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다니고 있다가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왜? 1문제만 더 맞췄으면 됐는데. 반수나 재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재수생은 점점 늘어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걸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의 성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요. 재학생들의 성적은요. 수능 성적은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그 자유학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못 배운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의 성적은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재수생들의 성적은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한 문제로 대학 차이가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재학생들이 가야 할 길은 수시야. 70%를 가지고 간다.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국어와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고요. 공통 과목 독서, 문학, 수원, 수투, 그 다음에 국어에서 화작 그리고 언어와 매체. 대체로 화작으로 갈 겁니다. 언어와 매체는 문법적이 좀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대체로 화작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이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문이과 구분 폐지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게 문이과 구분 폐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서 사탐, 과탐, 사탐 9과목이요. 그리고 과탐 8과목 중에서 혼합해서 그중에 2과목만 선택하면 돼. 네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해요. 왜냐하면 대학은 그렇게 안 뽑을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융합형 인재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융합형 인재는요. 대학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대학 교수가 융합이 아니거든요. 대학 교수가 자기 학과 자기 전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왜? 대학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로 픽스가 돼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수상은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대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회들을 하고 그게 다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기당 하나만 학생부 대학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죠. 나 1학년 1학기 때 5개 대회에 참여했고 그 중에서 하나를 대학으로 보내는데 지금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1학기가 끝나가는데 나 선택하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요. 언제 선택할까요? 언제 선택할까요, 이거? 대학으로 넘긴다는 이야기거든요. 5개 상 중에서 1개만 대학으로 넘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제 선택할까요? 3학년 1학기 때요. 지금 이 시스템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구현 안 돼 있는 시스템을 일단 질러놓고 본 거거든요. 지금 이거 프로그램 개발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3학년 1학기 때 원서 쓰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상은 이거, 2학년 2학기 때 상은 이거를 넣어야지 라고 결정하고 이렇게 클릭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건 교사가 선택할 수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될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학기당 하나의 수상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흔히 말하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상이? 금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금상을 받은 대회에서 금상이 받은 것들만 3학년 1학기 때 픽스해서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학종으로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수상 경력을 쭉 보면 전부 다 뭐가 돼요? 다 금상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수상 인플레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럼 1학년 1학기 때 내가 5개 대회에 참여했는데 금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6번째 대회에 또 참여해야죠. 금상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받은 상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요? 그거 수학 내신 성적 위에 나와 있잖아요. 뭔 차이가 있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 그 대회에 왜 참여했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자율 동아리가 학년당 1개입니다. 학년당 1개예요. 대체로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학종이 조금 이렇게 발달해 있는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한 학생이 창체 동아리 하나 그리고 자율 동아리 3개 정도를 하거든요. 2개에서 3개 정도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학년당 하나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럼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 이제 저도 하나만 할래요. 조금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2-3가지 해도 돼요. 하나만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2-3가지 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2-3가지를 하는 행동 자체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키워져요. 그 키워진 능력은 어디다 적으면 돼요? 교과서 혜택에 적으면 돼요. 그걸 왜 굳이 동아리에 넣으려고 해요? 동아리에 넣을 필요 없어요. 내가 능력을 키워서 그 활동을 베이스로 능력을 키워서 교과서 혜택에 입력하면 돼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자율 동아리 활동 자체를 줄이는 건 선생님은 좀 반대. 오히려 조금 더 하세요. 제가 1개, 2개 했는데요, 선생님. 하나 더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그건 반드시 능력으로 남게 될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소논문 기재 금지입니다. 소논문 이제 학생부에 소논문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 학년 때부터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위에 학년들도 지금 안 써요. 소논문이라는 단어 안 쓴 지 좀 됐거든요. 그 대신 이름을 바꿔서 쓰죠. 뭐라고 할까요? 탐구 보고서요. 연구 보고서요. 이렇게 써요. 그 소논문이라는 단어만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단어 빼고 다른 단어로 바꾸면 되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구 보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논문 쓴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1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2번 그냥 그렇다. 3번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학생이 와 선생님 제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오죠. 대학 교수가 여러분들의 학생부 고등학교 때 우와 이런 훌륭한 논문을 썼다고?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소논문 안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소논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가 중요한 거지 소논문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썼다 안 썼다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없어요. 대학 교수는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죠. 고등학생이 아무리 잘 써봐야 수준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게 단순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2학년 학생들보다 1학년 학생들이 훨씬 더 축복받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2학년은 큰일 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되게 축복받은 세대예요. 일단 2학년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세대예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때에는 2022학년도는 3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정시, 방금 이야기했던 이죠? 귀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객관식 문제를 푸는 귀신들, 문제 푸는 기계들이 존재하는 정시.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요. 학생부 위주 전형 딱 2가지거든요. 뭐예요? 학생부 교과랑 종합이랑. 나머지 논술은요. 거의 없어질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논술은 단계적 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는 논술이 남아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한 10,000명 정도 뽑을 거예요. 10,000명 조금 안 되게 뽑거나. 그러니까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성은 아예 폐지되니까 빼고 나머지 특기자 전형 확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예요. 정시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내신 성적으로 가든 아니면 학종으로 가든 3가지예요. 그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3가지 중에서 나의 길은 뭐지? 일단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지난주쯤에 끝났겠죠?
내신의 성적을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를 제껴야 돼요. 그죠? 갈 수 있는 전형이 사실은 되게 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교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나만 열심히 하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2015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들 때의 개정 교육과정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고 복잡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이제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 놈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학교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택하면 그 학교 선생님이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없으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선택이에요. 지금이랑 비슷하고요. 대체로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진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거 거의 진로 선택 정도거든요. 일반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많이 없어요. 대부분 학교가 지정하고 학교 선생님들 배려하고 뭐 이것저것 교육과정 고민하고 이러면 일반 선택 과목은 학교에서 대체로 선택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진로 선택에 대한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지방에서는 개설되기가 정말 힘든 과목인 전문교과원이에요. 전문교과 2는 실업계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이스터거나 뭐 이런 산업계 고등학교 쪽이기 때문에 빼고요. 전문교과 1이 이제 얼마만큼 개설되어 있느냐가 조금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진로 선택과 전문교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왼쪽에 보면 일반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과목으로 보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이 과목은 거의 다 수능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수능 과목은 과학에서 물투, 지투, 화투, 생투 4개의 과목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제 해도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요, 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요 대학들이 그 학생이 그 교육과정상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수화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진로 선택이고, 내지는 뭐 일반 선택에서 몇 과목 선택하게 되겠지만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진로 선택은요, 종류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들 1학년 지금 2학년 딱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과 융합 과목이고요. 두 번째가 교과 심화 과목이고요. 세 번째가 실생활 안내 과목이고요. 네 번째가 그냥 교양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교과는,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2가지로 압축되겠죠. 그러면 뭘까요? 교과 융합 과목이랑 심화학습, 요 2가지예요. 요 2가지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학년이 되었을 때 내가 제대로 선택했구나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진로 안내라든지 아니면 실생활 학습은요, 교과목은요, 수준이 낮아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이쯤 되거든요. 과목이요. 과목 난이도가.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과목을 수강한 게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요, 교과 융합, 교과 심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로 과목에서 선택할 때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회 과목에는 여행지리가 있습니다. 여행지리. 일단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돼요. 어려운 과목일까요? 쉬운 과목일까요?
매우 쉬운 과목이에요. 그죠? 매우 쉬운 교과목은 대학도 매우 쉽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때는 이 과목을 피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학종을 쓸 때, 수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 지방에 있는 학종은 교과 성적도 반영을 하니까 내가 수시를 쓴다고 생각할 때 이 과목들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끄집어내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과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3년 동안의 이런 선택 과목을 픽스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없다면 가능하면 한두 과목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학교와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전문교과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내가 이 과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이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전문교과가 특목고에서만 개설됐어요. 근데 여러분 때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어떤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까? 학교랑 막 이렇게 좀 부딪혀 보는 과정들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전문교과를 사회교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전문교과 자체를 숫자를 확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까지 해서 5개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과를 총 합이 12과목 정도 돼요. 엄청 많이 개설해 놓은 거죠. 그 선생님이 국제계열에서 3과목 정도 개설을 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학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교과목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뒤에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서울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말 나는 뭘 해야 되지? 고등학교 생활 정말 어떻게, 벌써 한 학기가 지났잖아요. 입시를 위한 5분의 1이 지난 거예요. 이제 지난 한 학기를 반성하시고 2학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시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안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질문은 되게 괜찮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나 고등학교 때 진짜 어떤 과목 공부해야 될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질문은 궁금한데 답이 뭐였냐면, 이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막 이 생각을 했어요. 공부할 게 많은 건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걸 굳이 책으로까지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두 번째 답변도 되게, 그럼 지향점이 다른데 같은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다르면 다른 공부를 해야죠. 너무 뻔한 이야기를 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 읽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대학도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떠냐, 그리고
2022학년도에 대입 전형에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서울대학교가 어떤 걸 노리고 있는지, 서울대학교가 이런 노림을 하게 되면 주요 대학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서울대학교가 진짜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한 건 뭐냐면 정시 모집에서 교과 이수 가산점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종을 건드린 게 아니라 정시 과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니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점수화 시키겠다고요. 그리고 유형을 두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유형 1을 2개 만족시키면 1점, 유형 2를 2개 만족시키면 2점을 가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1점, 2점. 그죠?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리면 3점, 4점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1점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대학교 이제 표준 점수로 다 계산해 정시에서요. 표준 점수로 다 계산하면 합불이 결정되는 건 대체로 0.3점 정도예요. 0.3, 0.4점 정도 가지고 합불이 결정되거든요. 2점이면요. 수능 만점 맞고도 서울대 떨어질 수 있는 점수예요. 가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고민해야죠.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볼게요. 유형 1은 이렇고요. 유형 2는 이래요. 근데 이제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린 방금 조금 전에 봤으니까 유형 1은 일단 빼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형 2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형 2를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선택해서 4과목을 선택하거나 수학 같은 경우에요. 일반 선택에서 4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에서 3개, 진로 선택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진로 선택에서 뭐가 있냐면 일반 선택에서는 그냥 뭐 확률과 통계 뭐 이런 거 있고요. 진로 선택에는 뭐가 있냐면 기하 벡터, 미적분 이런 게 있거든요. 뭐 하라고요? 무조건 하나 하라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만 하고 서울대는 절대 못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거의 픽스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를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백이나 미적분을 해야 돼. 안 해? 오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문과 학생들은요? 문과 학생들은 경제 수학 하라는 이야기예요. 경제 수학을 어떻게 하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경제 수학 엄청 어렵거든요. 문과 학생들한테. 근데 그거 이제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픽스 시킨 거죠.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을 보시면 일반 선택 3개 하거나 진로 선택 2개 하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2개, 진로 선택 3개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탐에서요. 일반 선택이 뭐가 있고 진로 선택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 선택에는 원 과목만 있었고요. 진로 선택에는 투 과목들이 다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서울대 오려면 무조건 투 과목 하라는 이야기예요. 투 과목 안 해? 그럼 너 가산점 못 받아. 그럼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과목을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무조건 투 과목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형이의 일반 과목 3과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물원, 화원, 지원 3개 들었죠? 그 다음에요. 진로 선택 2개라는 말은요. 물원 들었으니까 물투. 그 다음에 화원 들었으니까 화투. 투 과목 2개 하라는 이야기예요. 과목 거의 지정인 셈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이과 융합 대학에서는 반대예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 9개 대학이 공식적 기자회견하면서 과목 지정해버렸잖아요. 우리 이과를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과탐해야 돼. 수학에 가산점 줄 거야.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예시로 보여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유형일을 2개 충족시켜서 1점 가산시키는 형태가 뭐냐면요. 수원, 수투, 확통, 기하. 이렇게 가면 이제 유형 1을 수학에서 하나, 사회에서 유형 1을 하나씩 만족시켜서 1점 가산이 돼요. 1점 가산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고등학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서울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나중에 이 학생이 이 가산점 못 받아서 떨어지는 상황을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선택은 무조건 유형 2를 만족시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과 학생들은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그러면 미적이 이제 확정된 거죠. 아니면 기하, 경제, 수학 이렇게 가는 거고요. 과탐은 무조건 2 과목 2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회와 과학으로 만족시켜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대를 오겠다, 주요 대학을 가겠다,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뭐 선호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두 번째 유형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픽스를 시켜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학년도의 대입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선택 과목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문과 지정 과목이 없다라는 사실은 문과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작년 입시에서부터 서강대학교가 출발을 했어요. 뭐냐면 완전 그 이과랑 문과를 완전히 터버렸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완벽하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이과를 지원해도 되고요. 서강대는 올해도 그래요. 문과 학생들이 이과를 지원해도 되고요. 이과 학생들이 문과를 지원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서강대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0% 교차 지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그런데 수리가형은 내가 가산점을 많이 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서강대 문과 학생들이 문과의 정시에서요. 이과 학생들이 대거 문과로 들어갔어요. 수학 가산점 가지고요. 국어를 작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과 학생들이 국어를 망한 걸 뭘로 했냐면 수학 가형 가산점 받아서 서강대를 들어간 거예요. 한 학년 다녀보니까 나는 이과인데 문과 수업을 이렇게 듣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얘들의 선택은 뭘까요? 올해 고3들이 공부를 잘 못한대.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쟤들보다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반수를 시작했어요. 좀 많이 시작했어요. 20%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반복될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은 가면 갈수록 대학별로 더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건 좀 분명해요. 100% 교차 지원을 하게 될 거니까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대학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입시 전형은 다 결정되지 않았어요. 1학년 학생들은 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2학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아, 우리의 입시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2학년 학생들 2021학년도에 모집 전형을 보시면요. 77%가 수시예요. 그 23%가 정시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요 대학을 보면 또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어쨌든 수시가 77%라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올해 3학년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수시 비율을 찍은 거거든요. 77.3.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나와요. 그 77.3이 최대고요. 이제 여기는 77. 그리고 여러분들 때는 71, 2 정도 선에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시가 70%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학 가기는 점점 쉬워져요. 왜요? 몇 명? 34만 7,747명.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죠. 그런데 지금 고3이랑 고등학교 2학년이랑 수험생 전체의 차이는 한 5만 명 줄어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때는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가 대학 입학 정원이랑 그리고 수험생 그 학년 때에 해당하는 재학생 숫자가 비슷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에 14만 명의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지금 14만 명이거든요. 14만 명의 재수생이 거기 얹혀져서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는 확실히 경쟁률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낮아져요. 그러나 어디 가나 똑같죠. 주요 대학은 경쟁률은요 안 변해요. 그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전국 대학의 비율이에요. 그 전국 대학을 보면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3%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24.8%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건 2021학년도라서 뭐가 있어요? 논술이 있죠. 그리고 기타가 7.5%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때는 저 7.5%가 3%대 정도 될 거고요. 논술도 한 5%, 6%대 정도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밖에 없다고요? 정시, 학종, 그 다음에 교과.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8%예요. 8%. 100명 중에 8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내신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죠. 내신 하지만 대학은 내신으로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신으로 뽑을 이유가 사실 없죠. 되게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내신으로 뽑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신으로 뽑은 학생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은 학생이 대학에서 월등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정부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절대 학종을 안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학도 자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자기 대학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 어느 고등학교 출신의 수능이나 어떤 전형으로 들어와서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떤 직장을 가졌어를 추적 조사를 해요.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다 갖고 있거든요. 추적 조사를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대학생활 정말 잘하지? 성적이 우수하지? 단연코 확정이죠.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신이 아니라는 거. 내신은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신에 대한 서울에 있는 상위 주요 대학은 내신으로 적게 뽑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올해 이제 내년의 기점으로 해서 봐도 똑같은 일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대학이 선택한 방법은 정시를 주요 대학이요.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이요. 정시를 늘리면서요. 어느 정도까지 늘렸냐면요. 여러분들 때 29.5%까지 늘리거든요. 여러분들 때는 30%죠. 여러분들 때는 30.1% 정도까지 늘릴 거예요. 30.1%로 정시를 늘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학종을 함께 늘렸어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랑 논술 전형을 거의 없애버려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선명해진 거거든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대로 계속 갈 거예요. 수능 체제는 앞으로 계속 완화되고요. 폐지가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수능 체제가 완화되고 폐지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텐데 절대 아니에요. 수능 체제가 완화되고 폐지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 체제가 적용되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 체제를 완화시키고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제 수능 체제를 안 봐도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이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더 무서워진 거죠. 더 평가 기준이 더 정교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하나만 보여드리면 돼요. 사실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건 상대평가란 말이지.
절대평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하면 누군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상대평가예요. 이게 내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 올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왜 힘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됐죠? 잘 안 와닿죠? 내 성적표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죠? 1.025 5개 학기 평균 1.025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파이낸스 경영이니까 파이낸스 경영은 4년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그래서 4년 장학금이 주거든요. 4년 장학금이면 거의 4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 4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과 학생들이요. 문과니까 국영수사를 반영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학기에 국영수사가 대략 4과목, 5과목, 5과목이나 6과목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니까 5과목이라고 잡으면요. 졸업할 때까지 5개 학기 동안 25과목의 국영수사를 들어요. 그중에서 2과목이나 3과목이 2등급이고 나머지가 다 1등급이면 저 성적이 나와요. 쌤, 제 목표는 내신 2등급인데요. 이러고 있는데 그죠? 11111 아 실수했다 2 11111 아 실수했다 2 이렇게 나오면 저 성적이 나온다고요. 전국에 저런 학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선생님 제 주변에선 본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도 자주 못 봐요. 근데 많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2017학년도에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고 다 없고 오로지 내신 성적만 받고 뽑았거든요. 올 1등급 그러니까 1.0인 학생이 떨어졌어요. 1.0인 학생이 붙었어요가 아니고 1.0인 학생 16명이 떨어졌어요. 불합격을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이라는 이야기죠. 전국에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올해 교직 생활이 21년 차거든요. 21년 동안 딱 한 명 봤어요. 1.0. 우와, 여학생. 선생님이 본 이 학생은 진짜 대단했던 게 예체능도 다 1이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표를 봤는데 1 끝.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실화냐?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 성적표를 선생님한테 들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쌤 이 정도면 서울대학교 의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저리로 좀 가줄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교과로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다라고 생각하면 내신 성적 3점대까지 가능해요. 3.5 정도 선에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가는 게 내 목표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성적을 갈고 닦아서 3점대 정도 2점대 초반 내지는 20대 중후반만 해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내 목표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다?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한두 명? 그렇죠. 전국에 2322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한두 명만 하더라도 벌써 6,000명 이렇게 되겠죠. 쉽지 않아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되게 어려운 전형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어려운 전형이에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대학 보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대학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요. 학종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쉽잖아. 능력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런 전제를 깔면 이래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연세대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이 학생부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101가지의 질문을 만들고요. 101가지의 답변을 해줬어요.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읽을 수 있다면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들 도전 하시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걸 다 읽어내시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다 못 읽어요. 지루해 죽어요.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다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만 뽑아서 읽으세요. 101가지 이야기니까 그 중에서 내가 101가지가 다 궁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4-5가지만 찾아보면서 읽으세요. 그 연세대학교나 기타 대학들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아서 내가 궁금한 것만 읽어보세요. 왜 이 책을 말씀드리냐면요. 조금 솔직하게 적었어요. 조금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궁금하면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 학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1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대학이 어떤 학생을, 학종을 통해서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해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저는 교직생활 21년 차고요. 이런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은 이런 학생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뻥치고 있네. 자기들도 알아요. 그냥 선언적인 거거든요. 아, 이런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되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의 우수함은 객관식 시험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해당됩니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한 명. 그렇죠? 대체로 이런 거 손들라 그럴 때 남학생이 손들더라고요. 어떤 남학생인지 알고 싶네요. 좀 이따 나랑 상담 좀 하자. 잘 생각하세요. 학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댄 이유가 뭐냐면요. 여전히 객관식 시험이 내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학종은 그런 전형이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수함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요. 그 선생님이 잘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수함을 끄집어내는 거. 그 끄집어내는 방법은 선생님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걸 하기만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점수가 나를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야 학종형 인간이 돼요. 우리 모두 학종형 인간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좀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따라해보세요. 점수가 나를 말하지 않는다. 이걸 잘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학종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이건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는 K대학이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낸 학생이에요. 189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놓은 K대학, 서울에 있는 그렇죠? 그 K대학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그러면 내가 그 K대학을 가고 싶어요. 하늘에 있는 그 K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객관식 시험과 상관없이 대학을 빛낼 수 있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 돼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처럼이죠, 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게 처럼 보일 수 있냐고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확신할 수 없어요. 자기들도. 그러나 그럴 것 같은 학생을 뽑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것 같은 학생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 학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선 학생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급실망. 그게 여러분들이 학종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앞에서 그래서 말이에요. 이런 학생을 우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선생님 내신 성적이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수함은 뭘로 표현되지 않는다고요?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1번 안 사랑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건 초등학교 때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부모님을 7만큼 사랑해요. 그런 학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수함의 기준은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로 표현하지 않음을 학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성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함 정량적 평가. 근데 학종은 정성적 평가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우수함을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것 같은 학생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우수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학이 이건 너무 상대적이고 너무 좀 그런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뭘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 학종을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정해놓자 라고 해서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우수함의 기준을 조금 통일시켜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학인 전발. 물론 선생님 만든 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대학마다 이 단어를 쓰는 단어는 다 달라요. 근데 대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네 가지로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야기하는 우수함이란 뭐냐면 학종에서 이야기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건 네가 수학 성적 몇 등급이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조금 리얼한 이야기 내지는 좀 더 정확한 대학이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은 내신 등급을 안 봐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안 봐요. 왜요? 되게 단순한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이 학생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를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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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1등급 컷이 다 9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90점 국영수가 90, 90, 90이면 이 학생은 뭐예요? 1등급. 근데 그 밑에 학생이요. 89, 89, 89야. 그럼 이 학생은요? 2등급이요. 그러면 90, 90, 90 받은 학생이랑 89, 89, 89 받은 학생을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할까요? 90 받은 학생이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의 오해는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평가이기도 하거니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가까운 거거든요. 아니에요. 1등급이라서 우수해? 에휴, 옛날 이야기요. 대학은 그걸 분석한다고요. 이 학생의 1등급이 어떤 1등급인지를 분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내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전 1등급인데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그 학생은 90, 90, 90, 90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전 2등급인데 붙었는데요? 89, 89, 89거든요. 둘의 우수함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기 어려운 거라고요. 학인 전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 네 가지를 쳐다보면서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졸업 후에 당신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입니다를 보여주려면 내가 이 네 가지 능력을 보여주면 돼요.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학생부에서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죠. 그럼 도대체 선생님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뭔가요?에 대한 고민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업 역량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학업 역량이 우수함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렇죠 선생님, 아유 빙빙 돌아서 결국 내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학종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내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기서 안 중요해요 하면 안 돼요. 내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내신이 나의 우수함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 첫 번째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면 첫 번째 거만 있으면 돼. 근데 학업 역량은요, 첫 번째 거로 웬만하면 측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보다 밑에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대학은 입시에서는 트렌드가 계속 있거든요. 그 트렌드에서 대학이 요 근래 학종에서 트렌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에서는 두 가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지적 호기심. 두 번째는요,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한 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학생부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교 활동을 했던 걸 쭉 돌아보니까 이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부터 채우시면 돼요. 뭐예요? 방학 때 채우셔야죠. 선생님, 방학 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는 무엇을 궁금해했지? 이게 선생님이 고등학생한테 제일 중요하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너 도대체 뭘 궁금해하고 있니? 이게 대학 교수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니? 네가 궁금한 게 뭐야? 왜? 그 궁금함을 해결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학업 역량에 대한 오해만큼이나 조금 심각한 오해가 인성에 대한 오해예요. 인성을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어디 가서 인성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성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착한 거요.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1번, 착하면 대학 간다 못 간다? 착하면 대학 갈까요 못 가요? 못 갈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착하면 대학 못 가죠. 착하다고 대학을 누가 뽑아줘요? 되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학도요, 네가 착하니까 내가 뽑아줄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이뻐요. 고슴도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착하고, 선생님도 지금 저희 선생님 집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 엄청 착하고 이쁘다고 생각해요. 입 꽉 깨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진짜 착하고 이쁜데 대학교에서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요. 왜요? 그건 평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성에 대한 오해를 하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전 성실하고요, 착하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그게 대학 가는 거랑 뭔 상관 있냐고요. 이건 평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성은 인간성이고요, 휴머니티에 대한 이야기고요. 대학이 이야기하는 인성은요, 퍼스널리티예요. 캐릭터라고요. 캐릭터. 인성이 착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심 영역이 아니야. 대학이 그냥 퍼스널리티예요. 너의 퍼스널리티 캐릭터가 얼마만큼 탁월하니, 그 퍼스널리티가 얼마나 우수하니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착하다는 이야기를 쓰면 떨어지는 거죠. 대학 교수가 여러분들의 착함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 있죠. 그런 인성들이요, 이 우수함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몇 시간짜리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오해들, 제일 대표적인 오해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전공적 학생이 제일 심각한 오해죠.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진짜 좀 심각한, 학인 전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해예요. 전공적 합성.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자,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대요. 저기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계속 학종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학생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원하는 대학을 보내시려면 집에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공부하라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라 소리 한다고 해서 얘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부모님 아시죠? 아들 공부해! 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놀고 있는 거 보다가 열이 여기까지 받쳤을 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열이 여기까지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도 열나잖아요. 같이 방금까지 같이 드라마 보고 있어 놓고는 갑자기 나한테 공부해 그러잖아. 열받죠.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단어니까 부모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학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하면 선생님 도대체 학생한테 뭐, 내 새끼한테, 내 자녀,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요? 질문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그 학생들은 병원에서 뭐 할까요? 청소요.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청소를 잘해야 되네요. 전공적 합성은 청소에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고요. 다음 돌아가서요. 그럼 대학 교수는 고등학교 학생이 병원에 와서 봉사활동으로 한답시고 청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야, 쟤 뭔데 교복 입고 저러고 있니? 봉사활동하러 왔어요. 청소하고 있네? 그래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의사가 제가 나중에 우리 대학에 의대를 쓸 거야 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건 의사의 능력과 의사의 전공적 합성과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의사의 전공적 합성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배 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은 병원에서 절대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뻥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원자력,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봉사활동은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핵발전소?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건 전공적 합성이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개그예요, 개그. 반대로 물어볼게요.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주로 이제 선호가 매우 높은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에 여학생들 댄스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했던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걔들이 대학 가서 뭐 할까요? 댄스 동아리요. 그래서 막 대학 앞에서 잡고 막 공연하고 막 그러거든요. 엄청 많아요. 남학생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당연히. 그럼 걔들은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요. 심지어 동아리 활동을요? 축구를 했어요. 축구학과 갈 건가? 그게 전공적 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웃긴 소리죠. 대단히 수준 낮은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전공적 합성은요,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고등학생이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많아요. 정말 맥시멈까지 하면요 20과목 정도 돼요. 대학의 학과는 몇 개일까요? 20개? 수백 개예요. 근데 어떻게 전공적 합성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공적 합성은 선생님 뭘까요? 다른 말로 계열적 합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뭘까요? 거기다가 어디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전공적 합성은 무조건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은 무조건 능력이에요. 능력이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능력이에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전공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제가 제일 이 전공적 합성으로 대학을 보낸 학생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선생님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은 포인트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학인 전발 중에서 하나를 메인으로 잡아요. 메인 역량 하나, 나머지 서브 역량 둘. 이렇게 해서 맥스 3개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맥스 4개가 아니고 3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2개 정도만 보여줘도 돼요. 그것만 해도 매우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메인으로 전공적 합성을 잡아서 보낸 학생들인 대표적인 학생은 남학생 축축축, 여학생 땡땡땡이라고 선생님 맨날 부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매년 나와요. 그 선생님 학교에서 내신 2.9 뭐 이렇게 한 남학생 고대를 갔는데 그 학생이 축축축이에요. 남학생. 1학년 동아리 축구, 청체 동아리 축구, 자율 동아리 3대3 축구. 2학년 축구, 3학년 축구. 양심 있다고 이 자식이 3학년 때는 자율 동아리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볼까요? 막 이러고 축축축. 이 학생이 5개 학기 동안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포지션이 골키퍼예요. 난 얘가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뛰어다니지도 않고 앉아 90분 내도록 서가지고요. 우와 재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재밌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공부해 이게 아니라 야 동아리 활동을 했어?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네가 뭘 배웠지?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골키퍼. 네 포지션이 뭐였어? 골키퍼.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 게임 엄청 좋아하니까 그 게임에서 네가 맡은 역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게임에서도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야, 골키퍼가 가져야 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랑 선생님이 만든 건 뭐냐면 선생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열심히 골키퍼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저한테 조금 중요하고 제가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어요. 나 빼고 21명. 저쪽 골키퍼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나 빼고 20명. 나 빼고 20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꾸 쳐다봐야 축구공이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오는지를 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저는 축구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그걸 학문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은요. 전공적 합성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행정학과, 정책 전문가, 거시정책 전문가, 거시경제학자. 해결되잖아요. 이게 전공적 합성이라고요. 여학생 땡땡땡. 댄스 동아리 활동을 너는 뭐 어쨌든 5개 학기 동안 10개인가 11개인가 뭐 하여튼 간에 댄스 동아리 10개인가 11개인가 한 거예요. 무슨 지역 고등학교 연합 댄스 동아리 막 이런 것도 하고요. 땡땡땡. 연대를 갔거든요. 3.2? 내신 3.2 정도 됐는데 이 학생 연대를 갔어요. 선생님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가장 낮은 내신으로 연대를 간 학생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학생은 선생님이랑 연대를 2개를 썼거든요. 활동우수랑 영어 특기자 전형 2개를 썼거든요. 둘 다 붙었어요. 땡땡땡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공적 합성 제로인 땡땡땡을 가지고요. 이 학생의 꿈이 뭐였냐면 패스트 패션 CEO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또 똑같은 물음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창의성이요.
정말 중요하죠. 창의성.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성 어디서 보여줄 수 있어요? 확실한 게 하나 있잖아요. 땡땡땡. 땡땡땡은 뭐 해요? 그거 해야죠. 공연해야죠. 그 공연에서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창의성이요. 그 공연을 통해서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의 능력은 검증된 거죠. 전공 적합성 100. 우와, 탁월한 창의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봉사활동했는데요. 탈락.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순창에 있는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꼭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 적합성으로 이렇게 전략을 삼아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좀 있거든요. 물론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져요. 선생님 손을 거치면 학교형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이 네 가지 능력의 포커스 중에 능력 중에서 메인이 뭐냐면 선생님은요 발전 가능성이에요. 왜요? 내가 보기에도 얘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좀 어쩔 수 없잖아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도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학생이 장차 공부하고 커서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처럼 보이게 만들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발전 가능성이에요. 대학도 그걸 믿기 때문에 우수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발전 가능성을 메인 능력으로 잡고 대학을 이렇게 지도한 학생들은요 100%예요.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네 번째 거에 그 목숨 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방에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몇 번째 찍으면 될까요? 물론 대학이 발전 가능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2번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아무리 뭔가를 해봐야 뭔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되게 중요해요. 입학사정관들은 대놓고 묻습니다.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책 많이 읽는 학생이죠. 무조건이죠 이건. 근데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계, 가정의 한계, 고등학교의 한계, 순창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요.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요. 그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선생님 그건 너무 힘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 학생을 우수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학 원서 안 쓰면 돼요. 근데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뭐지? 내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점은 뭐지? 그럼 내가 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한 경험 대학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경험이 내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작년에 선생님이 재작년에 이화여대를 보낸 학생이요. 선생님 학교는 자율적인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정말 자율적인 자율학습을 해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면 밤늦게까지 자습실을 열어놔요. 이 학생이 야 선생님이 막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 뭐 고칠 만한 거 없냐? 함께 고민해 볼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야간 자율학습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어두워요 길이. 그 선생님이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학교에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그 어두운 길을 10년 동안 내려온 거거든요. 한 번도 어둡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했겠죠. 아 왜 이렇게 어둡지?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좋아 하자. 그 학생이요. 그 조명 아무것도 아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 조명을 고치기 위한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학원일을 통과시켜서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에 기록하죠. 걔는 그걸로 대학을 갔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만큼 아주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재수를 해서 학종으로 이화여대를 들어갔어요. 그 부모님 엄마가 울면서 선생님한테 왔었거든요.
여대에서 여대로 간 거지만 어쨌든 그 학생이 문과 학생인데요.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 하나 가지고요. 이화여대 엘테공대를 가요. 장학생으로요. 얼마든지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냐고요. 그거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 이게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시죠? 메뉴에 유시민, 박노자, 진중권. 단위 고등학교에 와서 1개 고등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갔어요. 진중권 씨도 그렇고 박노자 교수도 그렇고요.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박노자 교수도 그렇고요. 단위의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에 와서 강의한 거 처음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진중권 교수를 특강에 잡아오겠다. 초빙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하하하 웃었어요. 비웃음이죠. 아유, 진중권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고등학교에 와서 강의 어지간히도 하겠다. 에휴,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과 함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학생들과 함께 그걸 준비해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왔어요. 편지 이거 편지 썼거든요. 올해 내일 모레 이혜인 수녀님도 오세요. 3년 동안 제가 공을 들여서 학생들과 함께 공을 들여서요. 뭐 했냐면 이렇게 편지 써요. 학생들과 함께.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 초빙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거든요. 그걸로 끝. 그래서 제가 3년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2번 실패한 거예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도 올해 또 도전한 거예요, 애들이랑.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아, 선생님 될까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왜? 실패해도 했다라는 사실은 남거든. 그러면 그건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건 능력이거든요.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져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걸로 우수한 거예요. 순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학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맨 앞에 실천이라는 단어를 적은 거예요. 하세요.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해내는 집요함이 좀 필요해요.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학종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면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학종은요 크게 2가지의 패턴으로 평가가 돼요. 하나는 횡단평가예요. 1년 동안 쭉 이 학생들이 뭘 했는지를 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종단평가를 하게 돼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의 발전 과정을 쭉 봅니다.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땡땡땡 학생 하나 보여드릴게요. 종합의견이에요. 이 횡단평가와 종단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학년 때 종합의견을 보면 차별화된 도전, 투철한 봉사, 학업 성적 우수, 원만한 그냥 일반적인 봉사활동에 그냥 종합의견이 다 적혀 있어요. 특별할 거 없네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특별할 거 없어요. 3학년 때 저랑 만나서 이걸 합니다. 수학 교과에서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 문구가 하나 들어가게 돼요. 이제 선생님이랑 뭔가를 하고 이제 이 문구를 집어넣는 거죠. 대체로 한 3주 정도 수학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질문만 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이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한테 묻습니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 창의성이요. 아까 땡땡땡 말씀드렸죠. 창의성이요. 그럼 네가 창의성이 있는지 볼까? 1학년 때 차별화된 도전, 2학년 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3학년 때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어. 그럼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적어요. 저는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러면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어떨까요? 돌아가겠죠? 학생부를 봅니다. 창의성이 있다고? 땡땡땡 걸렸네?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몇 명의 선생님이요? 3명의 선생님이 증거를 해준 거죠. 증명해 준 거죠.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1차 통과해요. 진짜 창의성이 있네? 좋아. 그러면 이 학생 불러서 물어보자. 이게 1단계 3배수의 의미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순서는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근데 패턴은 이거예요. 수업 중에 궁금했어요.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방과후 학교 했어요. 선생님 1학년 방과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 되게 많아요. 선생님 1학년 방과후 학교는요 학생부에 안 들어가는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네, 해야죠. 안 하면 멍청한 거죠. 입력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학종의 포인트는 능력이요. 선생님하고 문제풀이 방과후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키워지지 않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독서. 선생님과 함께 책 읽기 방과후. 선생님과 함께 토론 동아리, 토론 방과후 하세요. 1학년 때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활동을 통해서 능력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 들어가요? 교과서 획득이요. 그거 하라고 교과서 획득이 있는 거예요. 그 교과에서 그 교과서 획득의 능력을 보여주면 돼요. 무조건 방과후요. 학교 선생님과 무엇? 왜요? 내 학생부를 입력하는 건 학원 선생이 아니에요. 내 학생부 입력 주체는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과 무엇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궁금해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뭐죠? 축축축 학생이에요. 축축축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사회문화에서 불평등을 학습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불평등이 왜 생기는 걸까요? 궁금해.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는 말이야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줘요. 저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만 친절해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엄청 안 친절하거든요. 궁금해 질문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집에 가서 내 이놈한테 가서 불평등이란 단어를 쳐봐. 그러면 그놈이 책을 하나 토해낼 거야. 첫 번째 책이 뭘까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요. 읽어. 그리고 질문해. 나는 너의 수준 낮은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아. 읽고 질문해. 읽다 보면 이 인간이 선생님 이 책은 고등학생이 읽으라고 만든 책 맞아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붙들고 방과후 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토론하고요. 세미나 진행하고요. 발표하고요. 막 쌩 난리를 쳐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이 학생은 무조건 대학 가거든요. 보고서 만들고요.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보고요. 또 책 읽고 또 궁금증 만들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캠프도 참여해보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남학생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기록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누락되는 게 많은지 기록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책이 뭐냐면요. 내 궁금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궁금증. 내가 뭐 궁금해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베스트셀러들이죠. 이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주문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읽어. 이러면 여러분 싫어. 막 이러면 읽어 반복할 거잖아요. 안 돼요. 그건 내 궁금함이 아니거든요. 절대로요. 그래서 지원한 학생 말고요. 실제로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독서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 책 있어요? 없어요? 한 권 있어요. 한 권. 정의란 무엇인가. 나머지 책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책들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책이에요. 왜요? 이 학생의 궁금함이거든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학생은 도대체 E는 MC 제곱이 왜 궁금할까요? 전 1도 안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그 궁금함은 사람마다 학생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내 궁금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큰일 났네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학생부 자율활동에 대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되게 뭔가 많이 적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대학은 이거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4단계를 거쳐서 분석을 해요. 학교 행사가 뭐니? 세부 활동 뭐니? 학생이 뭐 했어? 그다음에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니?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봤던 여기는요. 학생이 뭘 한 게 없어요. 임원 수련회에서 뭘 한 거지. 개별 학생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어요? 협동심이 있다고 평가했네요. 거짓말. 평가 안 돼. 요즘에 대학은 뭘 하냐면요. 이거 유사도 검색 다 해요. 여러분들이 학종을 떨어지는 제일 중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나랑 비슷한 글귀가 적혀 있는 모든 학생은 모든 내용은 빈칸으로 나와요. 입학사정관한테 빈칸으로 보여요. 요즘에는 그 밑에 숫자도 적히거든요. 빈칸으로 나온 거 옆에 숫자도 적혀요. 20 이렇게 적혀요. 그럼 뭘까요? 20명의 학생이 이 문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가 불가예요. 그럼 걔는 무조건 그냥 떨어져요. 왜요? 평가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합격인 거죠. 평가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해요? 불합격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생부는 무조건 내 이야기여야 돼요. 이런 구차한 우리의 이야기는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고. 왜? 빈칸으로 나오니까요. 이건 무조건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메뉴에 있는 노란색은요.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100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100명에게 똑같이 들어가요. 중간에 있는 하얀색은요. 중간에 있는 하얀색은 그 100명의 학생들을 잘라서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15명 정도 돼요. 그 15명 학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까지는 대학의 학생부가 올라가면 뭘로 나온다고요? 빈칸으로 나와요. 다 빈칸으로 나와요. 그 밑에 좀 같은 학교를 100명이 적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학생이 그 대학을 썼다면 그 밑에 뭐라고 적힌다고요? 100이라고 적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은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평가 불가 문장이죠.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요. 100명 중에 한 명한테만 적히는 거예요. 이게 대학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친구랑 학생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계속 친구랑 우리 학생부 트자 이렇게 해서 계속 보면서 서로 검토해야 돼요. 똑같은 문장 있나 없나. 내 이야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만들어야 돼요. 대학은 위에 걸로 가지 않아요. 절대 위에 걸로 안 갑니다. 무조건 마지막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있으면 평가가 돼요.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건데 위에 것만 있으면 평가 불가로 불합격이에요. 평가할 내용이 없으니까요. 이걸 다 넘겨야 되네요. 학종은요. 그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이에요. 사회과학과 보면 지원자의 최저가 7.8이죠. 1단계 통과한 게 7.8이에요. 2단계 공과대학 보면 9죠. 쓸 수는 있으니까 지원이니까 쓸 수는 있죠. 그 다음에요. 1단계 최저 7.8이에요. 그죠? 실제로 수능 이거 최저에서 뚝 붙은 걸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신 성적이 낮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여드리면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대판 싸울 거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쯤 와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학생들. 그죠? 이게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방학 때 더 공부 안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책을 계속 읽고요. 질문하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요. 내가 궁금한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 2명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1명은 안 믿어져요. 1명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2명. 꼭 2명. 나의 행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2명의 선생님. 내 인생 멘토 선생님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의 궁금함들을 해결해야 돼. 학생부에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돌멩입니다.
이 돌멩이는요 라틴어로 두 가지로 사용되거든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피터라고 하는 단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반석, 디딤돌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이 돌멩이가 여러분들한테 반석이 될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학종에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나예요. 그걸 좀 잊지 마세요. 부모님들 아까 공부하라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세요. 얘들 학생 10년 차예요. 어떻게 해야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10년 동안 연구한 학생들이에요. 부모님이 절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하지 않아요. 제가 표현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프로 학생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0년 동안 공부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학생들한테 공부하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절대 공부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부모님은 스캔달룸이 됩니다. 자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완벽한 페트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내가 이 주변 상황들, 가족, 학교, 지역을 딛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페트라와 스캔달룸 가운데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